제47화 원소의 패전 제1장 유비는 팔을 붙드는 망나니들을 뿌리치며 조용히 말했다. 명공께서는 어찌 한쪽 말만 듣고 이제까지의 정을 끊으려 하십니까? 저는 서주에서 뿔뿔이 흩어진 뒤 둘째 아우 관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천하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적지 않은데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다고 다 관우가 되는 것입니까? 명공께서는 어찌 이 점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십니까? 제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보다는 명공께서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세상 평판에 약한 원소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을 구명하는 침착한 성격은 유비의 장점이었다. 원래 주견이 뚜렷하지 않은 원소는 유비의 말을 듣자 생각을 확 바꾸어 이번에는 저수를 나무랐다.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비를 의심하였느냐? 내가 내 말만 듣고 하마터면 좋은 사람을 죽일 뻔하였다. 그는 유비를 다시 상석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알량의 원수를 어찌 갚을까 의논했다. 그러자 군막 아래쪽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게 형제 같은 알량이 조가놈에게 피살되었으니 제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유비가 보니 8척의 키에 흰 송곳니가 해태처럼 입 밖에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는 하북의 명장 문추였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알량의 원수를 갚겠느냐? 내 10만 군사를 내줄 터이니 즉시 황하를 건너가서 역적 조조를 없애거라. 그러자 저수가 말렸다. 아니 됩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연진에 주둔하면서 일부 군사를 관도로 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경솔이 황하를 건너갔다가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모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원소가 역정을 내며 말했다. 너희 문신들은 사사건건 반대로구나. 그렇게 매번 군사들의 사기나 떨어뜨리고 날짜나 지연시키면 어느 세월에 큰일을 이루겠느냐? 병기신속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병기신속이란 용병은 신속함을 귀히 여긴다는 뜻이다. 저수는 자리를 물러나오며 탄식했다. 윗사람은 자기 뜻만 고집하고 아랫사람은 공만 탐내니 유유히 흐르는 황하여 내 너를 건너야 하느냐. 그 후 병을 핑계대고 다시는 의논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큰 은혜를 입고도 갚을 길이 없었으니 이번에 문장군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첫째는 명공의 은덕에 보답하고 둘째는 관우가 틀림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소는 기뻐하며 문추에게 분부했다. 현덕과 함께 전군을 거느리고 가라. 그러자 문추가 말했다. 유비는 여러 번 싸움에 진 장수라 군에 보탬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공께서 같이 가라 하시니 저는 3만 군사를 그에게 나눠주어 후군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리하라. 줏대없는 원소는 문추의 말을 듣고 그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었던지 흔쾌히 허락했다. 이렇게 하여 문추는 7만 군사를 거느린 채 앞장서고 유비는 3만 군사와 함께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한편 조조는 관우가 알량의 목을 베는 것을 보자 흠모하는 정과 존경하는 마음이 배가 되었다. 그래서 조정의 표문을 올려 관우를 한수정후에 봉하고 관인을 만들어 주었다. 형주에 위치한 한수정은 세금 한 푼 올라오지 않는 곳이라 실속 없는 명예직에 불과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마공수의 미천한 벼슬에서 출발하여 이제 한나라의 제후 반열에까지 오른 관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조조와 함께 제후 책봉을 축하하는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 급보가 날아들었다. 원소가 보낸 문추가 황하를 건너 이미 연진 상류를 점거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사람을 보내 우선 그곳 주민들을 황하 서쪽으로 옮기게 한 다음 군사를 이끌고 직접 적을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중간에 조조는 행군 순서를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군을 뒤로 돌리고 후군을 앞세우라. 군량과 말먹이 풀을 실은 수레들을 행군 맨 앞에 세우라. 전투력이 뛰어난 전군을 후군으로 삼고 전투력이 약한 후군을 전군으로 삼으라는 것도 이상하다. 거기다 군량과 말먹이 풀을 실은 수레들까지 행군 맨 앞에 배치하라는 것도 기이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이에 종사 여건이 조조에게 물었다. 군량과 말먹이 풀을 앞세우고 군사를 뒤에 두시는 건 무슨 까닭인지요? 군량과 말먹이 풀을 뒤에 두면
약탈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앞에 세우는 것이다. 앞에서 적군을 만나 빼앗기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적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거는 조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조는 군량과 군수품을 황하의 강가를 따라 연진까지 운반하라 이른 뒤 자신은 후군에 합류하여 천천히 행군했다. 그때 갑자기 전군 쪽에서 함성이 끌어올랐다. 조조는 사람을 급히 보내 가보라고 했다. 잠시 후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하북의 대장 문추가 군사를 이끌고 덮치자 아군은 군량과 말먹이 풀을 모두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후군은 아직 멀리 있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그러나 조조는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말채찍을 들어 남쪽 언덕을 가리키더니 전군에 영을 내렸다. 저곳에 올라가서 잠시 피하라. 이에 군사들은 일제히 흙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조조가 다시 영을 내렸다. 모두 갑옷을 벗고 숨을 돌려라. 말들도 모두 풀어주고. 이윽고 문추의 군마가 지축을 흔들며 달려오자 조조의 여러 장수들이 크게 동요했다. 적군이 도착하였습니다. 빨리 말들을 수습하여 백마현 쪽으로 후퇴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자 조조의 생각을 읽고 있던 순유가 그들을 제지했다. 이는 승상께서 미끼를 던져 적을 유인하시려는 계책이오. 그러니 어찌 후퇴한단 말이오. 순간 조조가 웃으며 순유에게 눈짓을 보냈다. 더 말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순유는 입을 다물었다. 문추의 군사는 군량 말먹이 풀과 수레와 병장기를 빼앗고 또다시 흩어진 말들마저 잡으려고 대오를 이탈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조조는 마침내 영을 내렸다. 지금이다. 일제히 언덕을 내려가 적을 쳐라. 말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날뛰던 문추의 군사들은 와 하고 언덕을 내려간 조조군의 공격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조조군은 그들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갔다. 문추 혼자 앞장서서 싸울 뿐 그의 병사들은 서로 짓밟으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문추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게 되자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던 조조가 달아나는 문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는 하북 명장인데 누가 가서 사로잡겠느냐. 그러자 장효와 서왕이 동시에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문추야, 개섞거라. 어디로 도망치느냐? 문추가 돌아보니 두 장수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쇠창을 옆구리에 낀 채 활에 살을 매긴 다음 장효를 향해 쏘았다. 서왕이 크게 외쳤다. 도정놈아, 어디다 활질이냐? 서왕의 고함 소리에 장효는 급히 머리를 숙여 피했지만 날아든 화살은 투구의 비녀와 각근을 날려버렸다. 장효가 다시 힘을 내어 뒤쫓았으나 문추가 쏜 화살이 이번에는 장효가 타고 있던 말에 뺨을 맞추었다. 말은 앞발을 꺾으며 꼬꾸라졌고 그 바람에 장효도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문추가 말머리를 돌려 다시 쫓아왔다. 이를 본 서왕이 큰 도끼를 빙빙 돌리며 달려와 문추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이 맞싸우고 있는데 문추의 뒤쪽에서 하북의 군마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서왕은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문추가 황하 강가를 따라 서왕을 뒤쫓자 갑자기 앞쪽에서 10여 개의 군마가 깃발을 펄럭이며 달려왔다. 칼을 들고 앞장서서 나는 듯이 말을 달려오는 장수를 보니 다름 아닌 관우였다. 적정은 게 섞어라. 호통을 치며 문추에게 달려들었다. 문추도 맞붙어 싸웠으나 채 삼합도 안 되어 힘이 붙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겁을 먹은 문추는 말머리를 돌려 황하를 끼고 달아났다. 그러나 뒤따르는 관우의 말은 천하의 적토마다. 순식간에 문추를 따라잡은 그는 등 뒤에서 82근짜리 청룡도를 들어 휙 하고 내리쳤다. 말을 탄 문추의 몸은 단칼에 잘린 목 부위로 피를 내뿜으며 얼마쯤 달려가다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언덕에서 이를 보고 있던 조조는 관우가 문추의 목을 베자 영을 내렸다. 전군 돌격. 조조군은 일제히 진격했다. 황하 쪽으로 거세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하북의 군사는 반수 이상 물에 빠져 죽었다. 그 후 빼앗겼던 군량 말먹이 풀과 말들도 다 되찾을 수 있었다. 제2장 관우가 기마병 몇 기를 이끌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하북군을 격파하고 있을 때 유비는 3만 군사를 이끌고 황하 건너편에 막 도착했다. 정찰을 나갔던 기마병이 돌아와서 유비에게 보고했다. 이번에도 또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긴 자가 문추를 죽였습니다. 유비는 당황했다. 순간 길길이 날뛸 원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둘러 말을 몰고 나가 황하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한 무리의 인마가 나는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 깃발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한수정후, 관훈장. 관우임에 틀림없었다. 유비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관우가 죽지 않고 조조에게 가 있었구나. 불러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조조의 대군이 몰려오므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두어 원소의 본영으로 돌아갔다. 이때 원소는 앞서 보낸 문추를 도우려고 관도에 도착하여 군영을 세우고 방책치는 것을 막 끝낸 참이었다. 조조군과의 싸움에서 유행으로 살아남아 황하를 건너 원소의 본영으로 찾아든 문추의 부하들은 저마다 문추를 죽인 장수가 지난번처럼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긴 장수였다고 증언했다. 개 중에는 한수정후 관훈장이라는 깃발을 본 자도 있다고 했다. 이들의 정보를 취합한 곽도와 신배가 원소에게 고했다. 이번에도 문추를 죽인 장수가 관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비는 일부러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귀 큰 놈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원소는 알량과 문추의 죽음 뒤에 역시 유비가 있다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한참 내뱉고 있는데 유비가 돌아왔다. 그러자 즉시 좌우에 명했다. 저놈을 끌어내 당장 목을 베라. 유비가 다급히 말했다.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내 아우가 내 상장을 둘이나 죽였고 그 때문에 내 군사 10만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죄가 없다 하느냐? 유비가 차분히 말했다. 죽더라도 한 말씀은 드리고 죽겠나이다. 조조는 평소부터 이 유비를 꺼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명공의 처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관우를 시켜 두 장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명공이 반드시 노하여 저를 죽이리라 생각하고 한 일인즉 이는 명공의 손을 빌려 이 유비를 죽이려는 계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능변도 아니고 기교도 없었다. 그러나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는 그의 말에 거짓이나 보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남에게는 진실되게 보인다. 이 같은 태도를 보고 원소는 금세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현덕의 말이 옳구나. 너희들은 어찌 내게 어진이를 죽였다는 악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냐? 그렇게 곽도와 신배를 꾸짖은 다음 정중한 태도로 유비를 상좌에 앉게 했다. 이렇게 패전을 거듭한 것은 관우가 적진에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유비는 좋은 대책이 없겠소? 유비는 절을 하고 말했다. 명공의 너그러운 은혜를 입고도 아무 보답을 못하였습니다. 이제 신복을 통해 온장에게 밀서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우는 제 소식만 알면 반드시 달려와 명공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조를 함께 토벌하고 알량문추의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떠하겠는지요? 그 말에 원소는 크게 기뻐했다. 온장만 얻는다면야 알량문추 10명을 얻는 것보다 나을 게야. 어서 글을 써보내도록 하시오. 유비는 승낙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다. 군마 귀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유비는 그날 밤 관우에게 서찰을 썼다. 아우 만날 생각을 하니 감개무량하여 몇 번이나 붓을 멈추고 눈을 감았는지 모른다. 아, 이제 관우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찰을 썼지만 막상 이를 전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다음날 이 점을 말하자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와의 싸움은 관우를 얻은 뒤라도 좋으니 일단 군사를 뒤로 물린 다음 마땅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원소는 그렇게 말하고 군사를 양무로 물린 뒤 수십 리에 걸쳐 군영을 잇따라 세우고 군사를 묶어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원소와의 싸움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조조는 하우돈에게 군사를 주어 관도의 길목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일단 허도로 돌아갔다. 조조는 임금을 뵙고 싸움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한 다음 관원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는 이번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관우를 한껏 치하한 다음 여건에게 말했다. 전날 내가 군량과 말먹이풀을 앞장 세웠던 것은 적에게 미끼를 던지는 계책이었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은 오직 순공딸뿐이었다. 뒤늦게 여건의 질문에 대답한 조조의 말을 듣고 모두들 탐복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렇게 주웅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연암군으로부터 급보가 날아들었다. 연암군의 황건적 유벽과 공도의 무리가 매우 창궐한 까닭에 조홍이 거듭 싸웠으나 이미 여러 번 패하였습니다. 이에 원군을 청하오니
군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관우가 일어나 조조에게 말했다. 제가 견마지로를 다해 연암군의 도둑대를 쳐부수고 싶습니다. 허허, 이번 싸움에 큰 공을 세웠으나 아직 이렇다 할 보답도 못하였거늘 어찌 다시 운장에게 수고로운 원정을 부탁할 수 있겠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아무 일도 않고 있으면 생명이 나는 체질입니다. 하하, 장하외다. 군사 5만을 내줄 터이니 우금과 악진을 부장으로 삼아 내일 바로 출발하시오. 관우는 굴레를 올리고 자기 군막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순욱이 조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관우는 유비에게 돌아가려는 마음을 잠시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의 소식을 알게 되면 반드시 떠날 터이니 자주 출정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응, 알았다. 이번에 이기고 돌아오면 다시는 출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제3장. 관우가 5만 군사를 이끌고 연암군 부근에 이르러 군영을 세운 그날 밤이다. 군영 밖에서 2명의 세작이 붙잡혔다. 관우가 복면을 벗겨보니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손건이었다. 깜짝 놀란 관우는 좌우를 호통쳐 물리친 뒤에 손건에게 물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 뒤 공의 종적을 알 길이 없었는데 이곳엔 어찌 나타나게 된 거요? 나는 그때 도망쳐 연안군을 떠돌다가 다행히 유벽이 거두어주어 거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군께선 조조군에 어찌 있게 되셨습니까? 간부인과 미부인께선 무탈하신지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관우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손건이 말했다. 근자에 듣자니 현덕공은 원소의 처소에 계시다고 합니다. 나도 가서 의탁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였지요. 지금 유벽과 공도는 원소에게 귀순하여 함께 손잡고 조조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군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알고 소수 병력을 길잡이로 붙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준 것이고 나 또한 장군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작이 되어 일부러 붙들린 것입니다. 내일 싸움에서 유벽과 공도는 싸움에 진 것처럼 달아날 것이니 공은 빨리 두 부인을 모시고 원소에게로 가서 현덕공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관우는 울컥했다. 형님께서 원소의 처소에 계시다면 나는 밤을 도와서라도 꼭 가리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원소의 장수를 둘이나 죽였다는 점이오. 지금쯤 무슨 사달이 생기지 않았을까 두렵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서 그쪽 사정을 알아본 뒤에 다시 장군께 연락을 취하죠. 형님을 뵐 수 있다면 10,000번 죽는다 하여도 사양치 않을 것이오. 이번 허도로 돌아가는 즉시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소. 그날 밤 관우는 부하들 몰래 손건을 놓아주었다. 다음날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니 공도도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왔다. 너희들이 조정을 배반한 황건적들이냐? 관우가 꾸짖자 공도가 받아쳤다. 주인 유왕숙을 배반하고 조조의 수하가 된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언제 주인을 배반하였단 말이냐? 유왕숙은 원소에게 가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조조를 따르고 있느냐? 관우는 더 말하지 않고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82근짜리 청룡도를 휘두르며 공격하니 공도는 즉시 달아났다. 관우는 그를 뒤쫓았다. 공도가 뒤를 돌아보며 관우에게 말했다. 옛 주인의 은혜를 잊어선 아니되오. 내 연암군을 양보할 터이니 공은 속히 진격하시오. 손건의 말 그대로였다. 관우는 공도에게 알았다는 손신호를 보낸 뒤 군사를 휘몰아 황건적을 덮치게 했다. 그러자 유벽과 공도는 패한 채하며 황건적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게 했다. 이리하여 관우는 황건적에게 빼앗겼던 연암군을 쉽사리 회복하고 각고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안정시킨 뒤 허도로 돌아왔다. 조조는 성 밖까지 나와 관우를 맞으며 개선한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노고를 위로했다. 잔치가 끝나 집으로 돌아온 관우는 안채로 통하는 문 밖에서 두 형수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간부인이 물었다. 시동생님, 2번이나 출정하셨으니 이번에는 황숙의 소식을 좀 들으셨겠지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관우가 물러가자 두 부인은 안채에서 서로 붙들고 통곡했다. 황숙께선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 우리가 괴로워할까봐 시동생님이 일부러 숨기고 말씀을 안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두 부인은 다시 슬피 울었다. 때마침 관우를 따라 출정했던 늙은 병사 한 사람이 두 부인의 통곡 소리를 듣다 못해 문 밖에서 고했다.
마님들께선 울음을 멈추십시오. 주인께선 지금 하북의 원수 거처에 계시다고 합니다. 두 부인이 깜짝 놀라 물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늙은 병사가 대답했다. 소인은 이번 관장군을 모시고 출정하였다가 진중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두 부인은 관우를 급히 불러들여 나무랐다. 황수께선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시동생님은 조조의 은혜를 잊더니 이제 예디리 같은 것은 까맣게 잊으셨군요. 어찌 우리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신 겁니까? 관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형님께서 지금 하북에 계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분 형수님께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것은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이런 일은 차분히 도모해야지 서둘러서는 안 되니까요. 그 말에 간부인은 노여움을 풀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되도록 서둘러 주세요. 그렇하지요. 관우는 그곳을 물러나왔다. 그리고 서둘러 빨리 떠날 방도를 궁리했으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공연히 마음만 산란하여 앉으나서나 불안했다. 그런데 이 시각 관우와 함께 출정했던 부장 우금이 유비가 하북에 있다는 소식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이에 조조는 관우의 생각을 알아오라고 장효에게 분부했다. 명을 받은 장효는 그 길로 관우를 찾아갔다. 형이 이번 연암군으로 가는 길에 유황숙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축하드리러 왔소이다. 고민에 잠겨있던 관우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장효가 들었다면 조조도 들었으리라. 비록 옛 주인이 살아계시다고 하나 만나지도 못하였는데 기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소? 공과 현덕의 교분은 나와 형이 교분에 비해 어떠하오이까? 나와 그대는 친구 사이요. 그러나 나와 유비는 친구이면서 형제 사이이고 또 형제이면서 군신 사이이기도 하니 어찌 한자리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소? 지금 유비가 하북에 계신 모양인데 그리로 찾아갈 요량이시오. 그러하오. 지난날의 말을 어찌 어길 수 있겠소? 문호는 부디 나를 위해 승상께 잘 말씀드려 주시오. 장효가 돌아가서 관우의 말을 사실대로 고하자 조조가 말했다. 내게 그를 붙들어둘 계책이 있느니라. 제4장. 장효를 돌려보낸 관우는 또다시 떠날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옛 친구가 찾아왔다는 전갈이 있었다. 들어오게 하여 만나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공은 뉘시오. 관우가 묻자 찾아온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남양군에 사는 원소의 부하 진진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 관우는 좌우를 물리친 뒤에 물었다. 선생이 예까지 오신 데는 필시 까닭이 있으시겠지요. 진진은 한 통의 서찰을 꺼내 관우에게 내밀었다. 펼쳐보니 바로 유비의 글씨였다. 이 유비는 그대와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고 함께 죽기로 맹세하였으니 이제 와서 어찌 중도에 어기고 은혜를 저버리며 의리를 끊겠소. 그대가 반드시 공명을 얻고 부귀를 꾀한다면 내 목이라도 바쳐 공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고 싶소. 글로 다 말하지 못하나 어떤 경우라도 회답을 기다리겠소. 관우는 서찰을 읽고 대성통곡했다. 내가 형님을 찾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계신 곳을 몰랐던 거요. 어찌 부귀를 위하여 옛 맹세를 저버리겠소. 현덕께서도 공을 간절히 뵙고 싶어 하시니 예맹세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면 어서 찾아가 보셔야지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 시작을 해놓고 끝을 맺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닐 것이요. 나는 올 때도 입장을 명백히 하였으니 갈 때도 입장을 명백히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지금 서찰을 써드릴 터이니 번거롭더라도 공이 형님께 먼저 전해주시오. 나는 조조에게 떠나겠다는 하직 인사를 드린 다음 두 형수님을 모시고 형님을 찾아가 뵙겠소이다. 진진이 관우에게 물었다. 만약 조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하시겠어? 목이 달아나더라도 어찌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겠소이까? 그럼 얼른 답장을 써주시오. 학수고대하는 유사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이에 관우는 곧 붓을 들어 답장을 썼다. 듣건대 의란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충일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읽어 예의를 대충 알고 있는데 좌백도가 친구 양가계를 위해 죽은 고사를 읽을 때는 3번이나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번 합의성을 지킬 때는 성 안의 양식도 떨어지고 밖에서 구원병도 오지 않아 힘껏 싸우다가 죽으려 하였으나 두 분 형수님이 계시니 어찌합니까? 부탁받은 바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감히 제 목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몸을 붙이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다려오던 중 근자의 연암군에 갔다가 비로소 형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시 조공을 만나 작별을 고한 다음 두 분 형수님을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었다면 귀신과 사람이 함께 저를 죽일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려 하여도 필설로는 다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만날 날을 우러르며 굽어 살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진지는 서찰을 건네받자 곧 돌아갔다. 관우는 안으로 들어가 두 형수에게 사실을 알린 다음 조조에게 하직하기 위해 승상부로 갔다. 조조는 관우가 찾아온 뜻을 알고 문에다 회핍해 곧 면회사절에 팻말을 걸어 놓았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관우는 전부터 시중을 들어온 종자들에게 분부했다. 수레와 말을 수습하여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대기해 놓거라. 그리고 하사받은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모두 그대로 남겨두어라. 다음날 관우는 다시 작별 인사를 드리러 승상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문에는 또 회피패가 걸려 있었다. 그 뒤로도 몇 번 찾아갔지만 끝내 조조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정을 하소연하려고 장유의 집을 찾아갔으나 장유 역시 병이 났다는 핑계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는 조승상이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로구나. 허나 나는 이미 가기로 결심하였으니 어찌 다시 머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관우는 거처로 돌아와 조조에게 하직을 구하는 서찰을 썼다. 저는 젊어서 황숙을 섬기며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였고 실제로 하늘과 땅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날 합의성이 함락되었을 때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던 바 관대하게도 그 청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옛 주인이 현재 원소의 군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어찌 옛 맹세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새로 받은 은혜가 두텁기는 하오나 옛 의리를 잊을 수 없어 자에 특별히 글을 올려 하직하오니 굽어 살피소서. 미처 다 갚지 못한 은혜는 훗날 갚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찰을 다 쓰자 단단히 봉한 다음 사람을 시켜 승상부에 전하게 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조에게서 받았던 금과 은은 일일이 봉해 창고에 넣어두고 한수정의의 관인은 당상에 걸어 놓았다. 이제 두 형수님께선 수레에 오르시지요. 관우는 적토마에 올라 앞장을 섰다. 그러자 오래된 종자 20여 명이 두 부인의 수레를 호위하며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북문에 이르자 성문지기가 그들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청룡도를 비껴든 관우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다. 썩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알량과 문추를 단칼에 죽인 관우의 무용을 알고 있기에 성문 수비병들은 모두 물러섰다. 북문을 통과한 관우는 종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너희들은 수레를 모시고 먼저 가거라. 뒤쫓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막을 터이니 두 부인께서 놀라시지 않게 하여라. 분부를 받은 종자들은 수레를 밀고 큰 길을 따라 하북으로 향했다. 이 시각 관우가 인편에 보낸 서찰을 읽어본 조조는 탄식했다. 관우가 끝내 떠나고 말았구나. 그때 북문 수문장이 달려들어와 아뢰었다. 관공이 군사들의 제지를 밀어내고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레와 말, 그리고 20여 명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관우의 거처에서 일하던 사람도 달려와서 아뢰었다. 관장군은 하사받은 금은 등을 모두 곳간에 봉해놓고 미녀 10명도 안채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한수정우의 관인은 당상에 걸어놓았습니다. 승상께서 보내주신 종자는 한 명도 데려가지 않고 원래 따라왔던 종자들만 데리고 쓰던 물건만 수습하여 북문으로 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경악했다. 그때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게 철갑 기마병 3천을 주시면 관우를 사로잡아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본이 조조의 부장 채양이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